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키예프에 기록적인 공습을 감행하였다. 약 50여 발의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이 키예프 지역 군수산업 및 물류시설을 타격하였다.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은 완전히 무력화되었고 이스칸데르 M과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이 키예프에 있는 암텔 프로퍼티스 물류단지를 파괴하여서 완전 파괴되었고 군용 방탄복 및 장비 생산 시설도 파괴되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40발의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인수하였다. 그중에 이번 러시아 공격으로 최소 16발을 사용하였다.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투에서 단 5일 만에 800발 이상의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소진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미사일의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미사일에 대한 이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은 매우 낮은 요격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스칸데르와 킨잘 미사일 요격 성공률은 단 6%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오직 6%만 이스칸데르와 킨잘 미사일을 격추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우크라이나의 최대 물류 허브 중의 하나인 키예프 인근의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의 암텔 물류센터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시설의 가치는 약 4천만 달러이며 파괴된 물품의 양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와일드베리를 파괴한 것에 대한 대응 보복 공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바포슈타 창고에서 2차 폭발이 발생하였다. 이번 공격은 매우 강력하였다. 40분간에 걸쳐서 40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다고 추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별도로 연료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다. 오데사 인근의 주유소가 파괴되었는데 노비벨야르의 연료 및 윤활유 저장 탱크가 5곳, 유조선 주차장, 유준이 항구의 서방무기 저장소, 장거리 드론 조립 공장도 또한 공격을 당했다. 오데사 인근의 즈미니섬 북쪽에서 건화물선 한 척과 벌크선 3척이 파괴되었고, 그런데 이러한 선박들은 군수품 수송과 해상 드론 및 무인 잠수함 발진에 사용되었던 벌크선이었다. 국방부는 단 24시간 만에 142개 지역의 연료, 항만 및 운송 기반시설, 물류센터, 드론 및 무인 잠수정 조집시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과 외국 용병부대의 주둔지를 공격하였다.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기는 250kg의 폭발물을 장착하고 공격할 수 있으며 이 드론은 국경에서 200km까지 진출하여 목표물을 파괴한다. 현재 양국군은 흑해 항구의 폐쇄 작전에 돌입해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 전면적인 흑해 항구의 봉쇄는 러시아 경제에 부담이 갈 수 있다고 일단의 블로거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흑해 항구를 완전히 폐쇄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손실보다 러시아의 경제 손실이 많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와일드베리 창고 공격 사건 이후에 알렉세이 주라블레프 두마 의원은 키예프 정권의 고위 간부들을 직접 제거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키예프는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깨닫고 러시아 영토에 대해서 테러 공격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보안군은 우크라이나 지도부 구성원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들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러시아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와일드베리도 머지않아 자사 창고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용 대공무기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일드베리의 오너는 고려인입니다. 다찌아나 김이라고 하는데 이번 피해 물품과 사상자 전원에 대해서 보상할 예정이었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 와일드베리 창고의 파괴로 약 20억 불의 손실이 생겼다고 보험회사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인 재벌들이 러시아에 상당수 있습니다. 별도로 고려인 출신의 러시아 재벌들에 대해서는 별도 방송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황 지도는 우크라이나 소식통에서 나온 겁니다.
러시아군이 슬로반스크 지역의 라이 알렉산드로프카 인근에서 진격 중에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미 라이 알렉산드로프카는 2주 전에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니콜라예프카로 러시아군은 진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소식 등은 이제 비로소 라이 알렉산드로프카를 진격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로비안스카까지의 거리는 약 8km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콘스탄티노프카를 점령당해서 우크라이나군의 보급선 차단이 걱정된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크라마토르스크 지역입니다. 크라마토르스크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은 그쪽 지역의 주거 지역에다 드론 발사 및 통제 기지를 설치하고 있다. 이것을 러시아군 드론이 포착하고서 이 기지를 파괴하는 영상입니다. 콘스탄티노프카 넘어 알렉세이보 드루스코프카와 콘드라토프카에서 목표물이 파괴되는 영상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크라마토르스크 바로 앞에 있는 도시인 드루시코프카를 향해서 진격 중에 있습니다. 이 영상은 드루시코프카 시내 전경입니다. 러시아군이 찍었는데 러시아군이 이미 시 외곽까지 접근하여서 이 드루시코프카 전투가 머지않아 벌어질 것이며, 드루시코프카는 크라마토르스크와 5km를 남겨준 바로 앞에 있는 도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번에 해임된 페드로프 국방장관을 다시 재신임하라는 데모입니다. 페드로프는 국가안보국방위원회로 명예로운 전근을 젤렌스키는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국방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국방기술, 군사계획,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수산업 복합제에 대한 투자 유치 등을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명예직이라고 합니다. 페드로프는 이것을 거절하고 오로지 국방부로 복귀하여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누가 전쟁 모델을 결정하고 막대한 군사 예산을 배분하며 우크라이나군의 기술 전쟁 전환을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 돈을 핸들링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페드로프는 젤렌스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총리직을 포함해서 여러 직책을 페드로프에게 제안했지만 페드로프가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르스크 총참모장관은 사임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군 지도자들과 일련의 회담을 갖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시르스크 장군과의 갈등을 빚고 페드로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다노프는 우크라이나 사회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하루빨리 이러한 갈등이 종식되기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베를리너 자이퉁지에서는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페드로프의 해임에 대해서 EU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EU는 페드로프가 설계한 드론 개발 전략에다 자금을 전화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좌초 위기에 있다. 따라서 EU 가입에 대한 협상도 현재 위태롭게 되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는 페드로프의 사임과 관련된 부패 의혹이 또한 추가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베를리너 자이퉁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뷰 영상입니다. 유능한 전직 국방장관 페드로프를 지지하는 데모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페드로프가 직접 초안해서 작성한 18세에서 24세 징집 전선 지원 계약서입니다. 이 징집 개혁안은 징집 연령을 낮춤과 동시에 이러한 초안을 동의한다면 데모를 하고 있는 당신들은 언제 우크라이나군에 입대할 것인가 라고 길거리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답변을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는 자기는 나이가 18세에서 24세보다 어리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이는 많지만 징집 유예를 받았다. 또 다른 사람은 몸이 불편하거나 또 나는 병이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나는 전쟁에 나갈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모두 이번 18세에서 24세 징집안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발뺌한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위대가 그토록 전쟁을 찬성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만일 강제 징집 기술자들이 이들을 계속해서 강제 징집한다면 이들은 바로 전쟁을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방송 매체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영상은 콘스탄티노프카를 아직도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다는 깃발 부대가
러시아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찍은 영상입니다. 참으로 지금 콘스탄티노프카는 이미 러시아군이 해방한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콘스탄티노프카는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고 있다는 이렇게 깃발 부대를 파견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에서 우크라이나군 병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콘스탄티노프카로 파견되었다. 우리 동료들은 모두 전사했지만 우리는 포로로 살아남았다. 러시아 군인들은 우리를 존중해 주었다. 제4여단에 감사한다. 러시아 연방의 영광을 이라고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군이 깃발 부대로 사진을 찍은 포로들이 다시 이 깃발을 들고 러시아군의 포로로 잡힌 영상을 이렇게 다시 찍고 있습니다. 이 홍보성 영상 촬영을 위해서 우크라이나군은 제42호 강습연대 제3대대 전체가 콘스탄티노프카로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전원 전사를 했고 시민회관에 도착한 병사는 단 4명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명은 영상을 촬영했고 나머지 2명은 국기를 들고 있었다. 그런데 살아남은 병사는 이들 4명의 병사 중에서 살아남은 병사는 단 2명뿐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항복하였다. 키예프 정권은 단 하나의 언론 보도용 승리를 위해서 대대 전체를 희생하였다고 러시아 전황 분석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자 기준으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각각의 후방 공격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포돌스크의 연료 탱크를 파괴하였다. 그리고 도모데도브의 인근의 창고를 공격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렇지만 카포트나에 있는 정유시설 파괴는 실패하였다. 이번 공습에서 400대 이상의 우크라이나 대형 드론이 동원되었는데 총 30억에서 40억 루블이 소모되었다라고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후방 영토의 공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측에서는 계란과 바쉘 로켓으로 지상 목표물 다수를 타격하였다. 오데사 인근에서 선박 5척을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하였고 그중 한 척은 침몰시켰다. 적군 드론의 탄두 무게는 수십 킬로에 불과하지만 러시아는 150에서 300kg의 탄두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원양 선박도 격침이 가능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구의 화물 처리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향후 흑해 항구의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오데사를 통한 흑해 항구는 필요한 물자 수출을 하는 주요 경로이며 군대에 필요한 자금과 경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공격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전황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러시아군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로부터 수입되어 전선으로 운반하던 디젤 기관차 200대 이상을 파괴하였다. 미로슈니크 외무부 특사가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모든 군수품의 90%가 유럽 국가에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물류 차단이 러시아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외무차관은 한국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타이푼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이에 대한 보복을 할 것이다 라고 외무부 차관은 말하고 있는데 미국이 타이푼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될 경우에는 러시아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최선희 북한 외무장관은 푸틴을 방문해서 안보협력회를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 CIA 분석가 레리 존슨과 미 육군 중령 데니얼 데이비스의 인터뷰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30여 개의 비밀 바이오 실험실을 설치하였다. 이것은 러시아인들을 상대로 세균 실험을 하였는데 그동안 계속 부인하다가 이제 와서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승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거짓말은 너무나 터무니없다. 영국 수상 스타모의 우크라이나의 전선 성공에 대한 주장을 강력히 비웃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콘스탄티노프카를 러시아군이 점령했을 때나 그리고 러시아군이 육해축을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을 때 유럽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정말로 경악스러울 정도이다. 특히 스타모,
마크롱, 메르츠, 그리고 트럼프, 이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왜 자기 나라 국민들은 이를 모른 척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아무리 말하고 있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스타모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핀란드 대통령 스투브도 CNBC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2023년 러시아는 바흐무트에만 병력을 집중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2023년 말과 2024년 초에는 아부데프카에 병력을 집중해서 이 도시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한 지역에만 집중한 전투 결과였다. 전선 전체에 걸쳐서 전투를 벌이는 게 아니라 한 방향에 병력을 집중하고 전투를 하였으며 바쿠롭스크 전투도 바로 그러한 전투였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은 북쪽의 수미에서부터 하리코프, 도네츠크,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자파로제, 헤르손까지 6방향에서 동시에 러시아군은 작전을 수행 중에 있다. 각 지역에서 대규모 작전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의 역량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으며 결국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경제적으로나 인구 구성면에서나 그리고 다른 어떤 면에서든 더 나은 상황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토를 비교하자. 그들이 우크라이나가 해방한 영토를 보여줘라. 아마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영토는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토를 계속 잃고 있다. 바로 그 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